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빚내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난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개판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빚으로 떠받치지 않고서는 이제 성장을 떠받칠 수 없다라는 게 한국이든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3분기 GDP 통계가 발표가 됐죠. 지난주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 시평에서 좀 그걸 분석을 했죠. 그래서 짜투리를 좀 떼가지고 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단편적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핵심적 초점이 되어 있죠.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판도도 바뀌게 될 거니까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은 계속 중요하죠.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IMF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은 도표를 먼저 보시면은 2005년부터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세계하고 선진국하고 개도국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2019년까지 성장률 데이터하고 2020년부터는 전망치죠. 세계 GDP 실질 성장률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2008년 9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작년 2019년까지 해서 대체로 4%가 약간 못 되는 3%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 유지를 해왔다가 코로나 충격으로 툭 마이너스 4.4%로 이렇게 떨어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죠, IMF가.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반등으로 5.2% 정도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올해하고 내년 합치면은 코로나19 충격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진 않죠. 지금 2019년을 100으로 치면 2020년에는 95.6 정도 되죠. 95.6을 기준으로 5.2% 올랐으니까 한 99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풀로 가야 겨우 2019년 수준을 회복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IMF도 2022년부터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라면 2022년부터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IMF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되나요? 코로나19 맘이지? 그렇게 보는 건 뭐냐면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세계 전체인데, 세계 전체도 크게 두 개 진영으로 나눠져 있죠. 선진국 경제권과 이머징 개도국 경제권으로 나눠져 있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평균 성장률이 2%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 정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5.8% 정도. 이것도 이제 변할 수 있죠. 전망치니까. 네. 내년에는 선진국은 반등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걸로 3.9%. 그래서 이제 쭉 가서 2025년쯤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개도 국가들을 포함된 이머징 국가는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쭉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2008년 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는 평균 한 8%가 넘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코로나19 직전까지는 4%까지 떨어졌죠.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진국은 2%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고, 이머징 국가나 개도국은 성장 단계나 이렇게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국가들이니까 성장률이 계속 높아야 되는데, 저런 이머징 국가나 개도국들도 성장률이 고성장률에서 중저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성장률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IMF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해놨지만 이거 믿지 마라. 그렇게 써놨어요. 왜 믿지 말라고. 믿을 게 못 된다고. 왜 믿을 게 못 되냐 하면은 지금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재확산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록다운 한해 만에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또 록다운 하면은 경제가 올스톱 될 거 아니에요. 2차 확산이나 뭐 재형 확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이제 전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 했다라고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도 과연 이게 지금 나온다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나와서 어느 정도 코로나19를 제압하는데 효력을 발휘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대충 때려서 해본 거다 이거예요. 믿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4월 달에 한번 상반기 전망치 발표하고 급하게 6월 달에 코로나19 영향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고 이번 10월 달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1년에 2번 세계 전망 보고서를 내요. 상반기는 4월 달에 내고 하반기는 이제 보통 9월 달, 10월 달에 내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6월 달에 한 번 더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 단기 전망이 있고 중기 전망을 해요. 단기 전망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그게 단기 전망이고 중기 전망은 5년 후까지를 이제 전망하는 게 중기 전망이에요. 근데 그 전망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명목 GDP 전망치를 보면 그 세계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선진국이고 주황색은 이제 이머징 개도국이에요. 보면은 이제 그 명목 GDP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이 이제 2000년에 80%예요. 세계 전체 GDP의 80%고 이머징 개도국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에는 선진국의 GDP가 65%가 되고 개도국이 35%가 됐어요. 확 줄었죠. 그 다음에 또 10년 뒤인 2019년에는 선진국의 GDP가 60%고 이머징국과 개도국이 40%.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명목 GDP 같은 경우로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이머징 국가나 선진국이 좀 늘었다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죠.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경제가 타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021년 내년부터 2025년까지 GDP는 더 빨리 늘어나요. 좀 말이 되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 코로나19가 선진국이나 그 이머징 국가의 성장 GDP를 그냥 확 늘리는 순기능을 해. IMF 같은 게 국제기구가 내는 통계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주요 경제 지표나 이런 것을 다 취급을 하다 보니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대부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해당 국가에서 자료를 보내라고 그래요. 받아서 취합해서 다듬는 정도 수준이겠죠. 그냥 이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나름대로 세계 전체 합계치를 취합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목 GDP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걸로 했으면 앞에 실질 GDP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늘어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명목 GDP가 이렇게 확 늘어난다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실질로 하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로 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줄어든다고 인플레 압력이 약화된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이런 것을 알고서 보면 IMF나 이런 OECD나 국제기구가 내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에 허와 실을 그런 자료들의 어떤 점을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것은 의미가 없고 꽝이고 분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IMF가 앞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전망을 해야 되니까 전망을 했지만 믿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래 안 믿는다고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해도 전망치 통계는 그래도 앞뒤가 맞게 내놔야지 주먹부구시로 내놓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런 자료들 가지고 이제 쌈질하고 못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지금 모든 것에 어떤 그 화두에 초점이 돼 있잖아요. 최대 이슈가 돼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IMF가 이제 여기서는 안 해놨지만 IMF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니 적어도 지금 이제 금융 정책은 완화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완화하고 재정 확대 책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풀 가동해서 실물 경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놓고 한 게 뭐였냐면은 재정 충격을 분석을 해놨어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금융 완화를 해서 코로나19 충격을 좀 축소하도록 하고 흡수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금융 완화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엄청난 재정 확대책을 동원해가지고 경기를 떠받쳐야 된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뭘 했냐면은 재정 충격을 분석을 해놨어요. 정부가 엄청난 재정 확대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어디서 나서? 안 그래도 다 빚이 많은데. 재정 충격을 분석을 해놨는데 빚이 엄청나게 확 늘어나니까 IMF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앞에다가는 이제 해라라고 해놨는데 근데 어쨌든 IMF도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나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 자영업자들이나 서비스 종사자들, 뭐 영화관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들이 너무 타격이 심각하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떠받쳐줘야 된다 해놓고는 이제 재정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니까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은 할 말이 좀 궁했던지 재정 충격이 엄청난데 말하자면 자기들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 밑빠진 독에 돈 붓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앞에서는 굳이 하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밑빠진 독에 돈 붓기식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밑빠진 독에 돈 붓기식이 아니냐라고 하니,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식으로 해라. 그쪽에 투자해서 그쪽에서 일자리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럼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 뭐냐?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디지털 기술 투자라든지 지구온난화, 친환경 관련한 그런 투자라든지 그런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이 엄청난 빚을 이자 갖고 원금도 갚지 그냥 밑빠진 독에 돈 붓기로 하면은 파산한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이제 IMF도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앞에다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재정 확대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놓고 뒷부분에 가서는 재정 충격을 딱 분석을 해놓고 너무나 이렇게 막 펑펑펑 뛰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어떻게 됐나요? 재정 적자가 지금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6%였던 것이 마이너스 12%, 6% 정도 늘어났잖아요. 중국의 정부 채무 비율 같은 경우도 올해 62%, 그래서 쭉쭉쭉 늘어나서 이제 2025년 되면은 한 80%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F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각 나라 정부들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대대적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니 하다못해 이자라도 갚을 수 있을 때에다가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나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이제 봤는데 중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보면 2001년에 WTO에 가입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하잖아요. 수출 주도로. WTO 가입할 때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하기 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12%, 13% 이렇게 엄청난 고성장을 했어요. 2008년, 9년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성장률이 꺾이면서 두두두둑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2013년 무렵에는 성장률이 7%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 넘던 것이.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잖아요.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순간부터 이렇게 쭉쭉쭉 성장률이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2013년부터는 성장률의 하락세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죠. 2013년이 어떤 해죠? 시진핑이 집권한 때죠. 일기 집권한 때죠. 2013년이. 그래서 집권할 때 어떻게 성장률이 이제 뚝 떨어져서 7%에서 6%대를 이제 사수를 해요. 작년까지 이제 6%대를 사수를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성장률이 축축축 떨어졌다가 2013년부터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중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보면 나타나요. 2013년부터 확 느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이 출범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던 것이 이렇게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락세가 멈춘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엄청난 이제 재정 적자로 경기를 떠받쳤기 때문에 그래요. 빚을 내 가지고 계속 빚을 내다 보니까 중국의 그 정부 채무가 어떻습니까? 2013년부터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주쭉 올라가. 중국은 또 특징이 뭐냐면 중국 경제의 그 주축은 누굽니까? 국영기업들이죠. 국영기업을 공산당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 주도 국영기업 중심의 통제 경제. 그런 국영기업 중심이다 보니 원래부터 이제 정부하고 한 몸이었다가 이제 국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중국은 원래 공산당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 아니었어요. 등소평이 이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이른바 이제 정부하고 기업을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하고 국영기업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든지 민간기업 활성화를 2단계로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여전히 국영기업이 중국 경제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국영기업이 정부의 재정사업의 상당 부분을 대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영기업이 채무 비율이 뭐냐면 160%가 넘어요. GDP 대비. 그러니까 만약에 국영기업을 정부하고 같이 합쳐놓으면은 중국의 정부 채무 비율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일본 수준이에요. 2013년부터 정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도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경기 부양한다는 것도 있고 중국의 재정 구조를 보면은 중앙 재정이 있고 지방 재정이 있어요. 근데 세금 걷어들이는 것은 중앙이 한 80% 이상을 걷어들이지만 지방은 20%밖에 안 돼. 적자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근데 쓰는 것은 지방이 한 60% 이상을 써요. 중앙이 한 40% 남짓 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제라고 해도 사실은 지방 경제가 중심이에요. 지방 경제가 중심이니까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 아니면 경기 부양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 정부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로부터 규정상 빚을 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방 국유기업이라든지 투자 공사라든지 SPC 특수목적회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분식회계 하는 식으로 지방 정부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지방정부의 재정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지방정부 채무 문제예요. 그게 터진 게 2013년부터예요. 표면화되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제 다 떠안아주고 지방정부도 이제 우회적으로 빚을 내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지방정부도 2015년부터 채권 발행도 허용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요. 하여튼 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3년을 전후로 해서 어떻습니까? 정부가 빚으로 떠받치지 않고서는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부터 또 성장률이 떨어져요. 왜?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미 개도국의 어떤 성장 초기 단계, 고성장 단계를 지나서 중성장으로 들어가는 전환기적인 상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걸 지금 이제 정부가 빚으로 성장률 하락을 막고 있었는데 17년에 갑자기 트럼프가 빵 나와가지고 어이 네가 나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래? 이것 봐라 하면서 후려치는 거예요. 무역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두드러 맞고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퍽퍽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2017년, 18년, 19년 때 떨어져요. 6%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시진핑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차기 5개년 계획에서 목표 성장률을 5%로 지금 6%에서 원래는 이 앞전 성장에서는 6.5% 이상으로 해놨어요. 하한선을. 6.5% 이상을 해놨는데 그걸 이제 5%까지 떨어뜨렸어요. 2030년에는 한 4%나 3%로 또 목표를 낮추겠죠. 거의 한국의 성장률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 3%대까지 떨어진다라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빚으로 때려 막으면서 그 성장률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빚이 문제가 될 거라. 근데 이와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경제. 한국도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평균 한 5%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 이후에 툭 떨어져가지고 평균은 3%대로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떨어져서 2%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이건 뭐냐면 통합재정 수지예요. 연금 수입이라든지 다 합친 거예요. 그런 거 빼면은 사실상 이미 한국은 2000년부터 다 마이너스예요. 재정 적자를 내고 있어요. 재정 수지 흑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거친 경우도 있지만 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건강 보험료 같은 거 인상하면은 또 올라가요.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어쨌든 2017년부터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까지 쭉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래도 올해는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2025년까지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3%라고 해놨는데 재정 적자가 저렇게 마이너스 3%를 유지하는데 실질 성장률은 다시 반등해갖고 2%대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3%에서 2021년, 22년, 23년에 반등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재정 수지 적자가 0%나 플러스 1%나 플러스 2% 올라온다라면 실질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 1%, 0%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지금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3%로 코로나19 때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그대로 매년 마이너스 3% 이상씩의 적자를 낸다 이거예요. 매년 마이너스 3% 이상씩의 적자를 내는데 성장률은 2%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마이너스 3%대 적자를 안 내면은 마이너스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나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거 보고를 했냐 이거예요. 자료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IMF가. 근데 이제 정부 채무 비율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65%까지 2025년까지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도 공기업 채무가 GDP 대비 한 30% 정도 돼요. 그 합치면은 거의 이제 100% 가까이 되는 거. 한국의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뭐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경우에는
빚으로 떠받치지 않고서는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이제 문재인 출범한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이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거죠. 빚을 때려 부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흑자를 냈는데 흑자를 냈을 때도 2% 3%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매년 3% 이상의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코로나19 전 수준보다 더 이제 못해진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빚내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난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개판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빚으로 떠받치지 않고서는 이제 성장을 떠받칠 수 없다라는 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2030년 기간이 꼭 지점 정점이에요. 한 지금 10년이 정점이고 정점을 지나서 꼬꾸라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걸로 이렇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이제 중국 경제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 고점에서 이렇게 평평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계속 쏟아 펌프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이제 이 채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다음에 2030년을 우리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리막길로 갈 거라는. 한국은 이제 15년부터 정점에 도달해서 이렇게 2020년까지 이렇게 오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사실상 펌프질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펌프질이 이제 더욱더 이제 가속화된다라는. 뭐 이 정도로 하죠. 동영상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